여기는 강원도 산골짜기 도로 한가운데입니다. 독일인 여자는 길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녀를 발견하고 어떤 한국인이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본 독일인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낯선 한국인 남자는 뒤로 넘어진 그녀를 보고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마저 질러버리는데요.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낯선 한국인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가 지르는 비명 소리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저는 집 근처 강가를 따라 이른 아침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늘 해오던 일상생활의 루틴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날은 운이 없었는지 반대편에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고 나온 강도였습니다. 제 근처에 다가오자 그들은 강도로 돌변했고 저를 향한 폭행이 이루어졌죠.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운동하는 옷차림이라 주머니도 없었고 지갑이 필요하지 않아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갑을 내놓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더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최악의 경험이었고 이런 글을 적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고 경찰은 근처 산책길에서 버려져 있던 제 핸드폰을 찾아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없고 칼에 찔린 것도 아니니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이지만 단순 폭행 사건으로 치부하고 심각한 사건으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사과를 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았기에 그 뒤로는 덩치 있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 새벽녘에 밖을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은 저에게 위로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역부족이었고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진료를 받았고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휴직을 권고하며 1년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이른 아침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저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덕분에 회사에서 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상담받으며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듯 했지만 그때의 무서웠던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과 상담 중에 제가 가봤던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곳을 물으셨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한 한국 사람들, 즐거운 축제 분위기, 활기찬 올림픽의 열기는 한국의 추운 겨울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만큼 너무나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죠. 평창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평창에 가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한국의 평창이 그렇게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며 꼭 다시 그곳을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니 혹시 길에서 강도를 만날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의사 선생님도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당장 한국행 비행기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3주 뒤 한국으로 출발하는 일정을 잡았고 그동안 한국에서의 숙소, 렌터카를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꼼꼼하게 여행 준비했습니다. 제 계획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타고 평창으로 이동한 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을 트레킹하는 여행으로 삼았습니다. 조깅하던 중에 얻은 상처를 평창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그곳을 뛰어다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하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일부러 한국에서 운전을 해보면서 그것도 같이 극복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는 일정도 넣었죠. 한국에 도착 후 렌터카를 빌려서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하게 쭉 뻗은 도로는 마치 아우토반 같았죠. 물론 이곳은 속도 제한이 엄격하고 시속 100km나 11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는 없었지만 독일에서 운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많은 안정을 찾은 제 모습을 발견했죠. 평창으로 가는 3시간 넘는 운전에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올림픽 때 방문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간다는 생각에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평창에 도착했고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던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쉽게도
올림픽 폐막 후 그 스타디움은 철거되었고 그곳의 스타디움의 터와 각종 기념비, 각국의 국기들이 높은 곳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몇 년 전 평창 스타디움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고 넓은 공터 한가운데 서서 평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개운한 기분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허전한 곳이 되었지만 눈을 감으면 관중들의 환호 소리, 스타디움 주변의 각종 축제 현장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웠지만 다시 이곳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로도 저는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몰려왔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마음의 위안을 얻은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하천 주변을 트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듯 살짝 빠르게 달리며 예전 올림픽 때 이 하천에는 천막으로 된 식당들이 있었는데라는 회상도 하고 그곳에서 길 안내를 도우며 저에게 웃으며 인사해주시던 경찰 아저씨들, 올림픽 진행요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지나며 속으로 몇 년 전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죠. 평창에서의 일주일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 어떤 관광지도 가지 않고 스타디움 예터와 하천을 따라 걷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강도짓을 했던 그 남자들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간 묵었던 평창을 떠나 강릉으로 가는 일정이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관람하면서 강릉의 관광지나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여행했던 것이 생각나서 강릉에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저는 일부러 해가 뜨기도 전인 아주 이른 새벽에 호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강릉의 바다에서 일출을 봤던 몇 년 전처럼 똑같이 그곳에서 일출을 보고 모래사장을 걸을 생각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경고소리와 함께 차량 모니터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만져가며 상태를 확인했죠. 하지만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강릉 시내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채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니고 여전히 손으로 만져보아도 빵빵하게 공기가 차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간 정도 왔을까 차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것이 분명했죠. 조금 넓은 갓길에 겨우 차를 세우고 조수석 앞바퀴 쪽에 바람이 다 빠져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렌터카 안에 구비된 보험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소통이 되었고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구호하러 서비스맨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서 트럭 한 대가 제 차 뒤에 멈추었습니다. 역시 제가 알아보았던 그대로 한국의 보험 출동 서비스는 빨랐습니다. 이른 새벽 출동해준 서비스맨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서비스맨은 덩치가 컸고 후레쉬를 비추며 저에게 다가오는데 얼마 전 제가 강도 피해를 당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 극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1초도 안 되어서 온몸에 식은땀이 쏟아졌고 다리에 힘도 풀려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죠. 저를 보고 놀라서 뛰어오는 그 서비스맨의 모습을 보고 눈을 감으며 비명까지 질러버렸습니다. 서비스맨은 저에게 나긋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마 괜찮냐? 무슨 일이 있냐? 이런 내용이었겠죠. 감았던 눈을 떠보니 진심으로 놀란 표정의 덩치 큰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신 소리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타이어를 수리해주는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저희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인 서비스맨에게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제가 격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생각에 잠겼죠. 수리를 마친 서비스맨은 따뜻한 음료수와 함께 명함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 서비스맨의 실루엣이 마치 그 강도들 같았고 그가 건넨 따뜻한 음료수가 마치 그 강도들에게 사과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비스맨이 자신의 트럭을 타고 길을 떠났고 저는 그가 준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흘렀죠. 따뜻한 음료가 제 몸을 데우듯 이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덩치 큰 남자에게 받은 호의와 친절이 덩치 큰 남자에 대한 안 좋았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너무나 잘 마치고 독일로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과 한 번 더 상담을 받은 뒤 더 이상 상담을 위해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한국에서의 기억과 또 다시 찾은 한국에서의 더 멋진 경험들 덕분에
저는 마음의 병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의 명함과 다 마신 빈 유리병을 제 방 안에 진열해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두 번째 방문한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한국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